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고려로 넘어가서 고려의 사회와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재상쌤이랑 같이 고려의 정치 파트 같이 배우고 왔잖아요. 오늘은 사회문화 배워볼 테니까 교과서랑 학습지 꺼내주세요. 자, 다 준비됐죠? 자, 그러면 학습지를 같이 채워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당시 고려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여러분? 네, 고려는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다양한 국적들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실제로 능력이 있다면 백제 출신이던 고구려 출신이던 신경 쓰지 않고 다 등용을 했단 말이에요. 또 후삼국의 그런 여러 문화가 이제 고려라는 나라로 흡수되면서 다 동화됐고요.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공존하면 마찬가지겠죠. 또 이때 고려 시기에는 대외 무역이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고려 사회를 딱 한마디로 지칭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어떤 사회일까요? 고려 사회는 고려 사회를 다원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을 포용하였고 능력 있는 사람은 네가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이 인재로 등용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발을 할게요. 왜냐하면 신라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보세요. 신라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었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출신이 미미하거나 저조하면은 등용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려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려의 신분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가져온 이 도식표를 보면서 같이 볼게요. 고려의 신분 구조는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뉩니다. 양인이 있고 천인이 있어요. 천인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노비 계층이 있겠죠. 약간. 그래서 속된 말로 이 천한 것들 이런 말들이 사극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천인, 노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인은 누굴까요? 이 노비 계층이 아닌 나머지를 모두 양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양인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양인 중에서도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는 거예요. 양인의 지배층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사를 돌보는 관리들이 있겠고요. 그 밑에서 이 관리들을 보좌하고 행정 실무를 담당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이런 서리, 향리, 하급 장교들이 있겠습니다. 모두들 양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 고려시대에 농사 짓는 일반 농민을 뭐라고 불렀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백정은 뭔가 좀 가축을 사육하고, 막 그런 천한 계급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고려시대의 백정은 일반 농민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가축을 도살하거나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천대를 받았다고 해요. 고려시대의 백정과 조선시대의 백정이 다르다는 점 체크해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양인의 피지배층은 일반 농민인, 관리가 아닌 일반 농민인 백정이 있었고요. 또 상인이나 수공업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계층이 있는데요. 바로 향소부곡입니다. 향소부곡민은 어려운 게 아니라요. 향에 사는 사람, 소에 사는 사람, 부곡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선생님은 천안시 선거읍에 살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읍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읍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향민, 소민, 부곡민 각 행정구역의 이름이 향소, 부곡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행정구역이 도대체 어디길래 이렇게 이들을 따로 빼서 향소 부국민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고려의 신분구조는 크게 양인과 천민으로 나뉘어진 시스템, 양천제라고 해요.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된 양천제 시스템에서 바탕이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했듯이 양인은 정호라는 지배층, 정호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죠. 지배층이나 관리들을 말합니다. 일정한 직역, 국가로부터 일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정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일반 농민인 백정, 상인 수공업자, 향소 부공민이 모두 양인입니다. 천인 같은 경우에는 노비들이 있겠고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려의 이런 신분 사회 구조의 시스템은 양천제라는 큰 기틀 안에서 움직였지만 이뿐만 아니라 같은 신분 안에서도 같은 양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사는 지역 어디? 향소, 부고 사는 지역에 따라 직업 선택이나 세금 납부에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정, 농민이죠. 농민이나 향소, 부공민이나 모두 양인이에요. 모두 양인이지만 농민은 자유롭게 이사도 갈 수 있었고요. 세금도 그냥 자유롭게 내라는 걸로 그냥 내면 됐어요. 자기가 뭐 농사해가지고 수확물 그냥 조세 납부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향소 부국민은 달랐습니다. 향소 부국민의 양이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럼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향소 부국은 고려시대의 특수 행정구역이었는데요. 특수 행정구역이었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양인이지만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 응시가 일단 금지됐고 일반 양민은 관직 진출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향소 부국민은 안 돼. 그리고 이사도 못 가. 신기하죠? 그리고 세금 납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국가에서 항상 필요로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철이나 소금이나 뭐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항상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향소 부곡에다가 전담을 하게끔 시켜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소금이 많이 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만 캐서 소금을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런 식으로 세금 납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향소 부국민의 양인은 같은 양인이다 하더라도 차별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굴러가는 듯 보였으나 나중 되면은 모순점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터지게 되겠죠. 그런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은 부분이니까 간단히 볼게요.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습니다. 자, 지배층을 보통 관청에서 일하거나 왕을 도와서 정사를 보는 관리들, 그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나라에서 직역을 행하는 사람들을 정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배계층이고 문무관리들은 과거를 통해 중앙을 진출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문벌이라는 귀족 집단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간계층 같은 경우는 뭐 서리, 남반, 향리 같은 통치기구의 말단에서 이들도 지배층이긴 하지만 이 관리들을 보좌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행정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행정실무라는 말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양인 중에서도 백정이 있죠. 백정부터는 피지배층이에요. 같은 양인이지만 정호나 백정이나 같은 양인이지만 피지배층이었고 종이 쳤네요.
네, 백정 같은 경우에는 피지배층이었고 일반 농민이었습니다. 농업에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국가의 조세를 납부했고 군역과 요역 모두 동원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그럼 과거 응시 안 되는 데가 어디였다? 해양소 부곡이었다. 자, 천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노비였고요. 노비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인 거예요. 노비를 소유한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노비를 팔거나 주인이 죽으면 그 자식에게 그 노비가 상속이 되기도 하고요. 재산으로 간주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이 노비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이 신분제라는 시스템에서 고려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이 교과서 55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이해하기 부분이거든요. 교과서 55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그 오른쪽에 묘지명이라고 해가지고 염경의 묘지명 해가지고 그림 하나 보이세요? 오른쪽 밑에? 맨 밑에? 이게 뭐냐면 염경애라는 한 여성의 묘지명이에요. 묘지라는 건 알죠, 여러분? 죽고 나서 무덤을 만들고 묘지를 만들잖아요. 그 묘지의 이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신기하고 그런 것이냐면 고려시대에 제작된 여성의 묘지명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많지만 남편이 아내의 묘지명을 직접 짓고 또 그 여성의 이름이 온전히 남은 묘지명이 드물기 때문이에요. 이 염경애 씨의 남편이 아내가 죽자 너무 고맙고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묘지명을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시대의 여성은 과연 어떠했는가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사회활동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관리가 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남성과 거의 대등한 위치였다고 해요.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조선시대와 또 다르기 때문에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여성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상생활 내에서도 남녀가 내외해야 되고 같은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되고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조선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자료로 이해하기에 있는 세 가지 부분을 보고서 이 표를 한번 채워볼 건데요. 먼저 자료 1을 같이 읽어볼게요. 원통 원년 계유년 1333년이랍니다. 남부 덕산리 호주 낙랑군 부인 최씨는 나이 60세로 갑술년생이다. 본가는 경주이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호주예요. 호주. 호주가 뭐예요? 그 가문의 대표자인 거예요. 근데 그 호주가 그 호주에 여성이 지금 들어갔다는 말인 거죠.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음. 자, 고려시대에는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불가능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지금은 장가갈 때 남자가 처가로 가게 되어 무릇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다 처가의 힘을 빌려 의지하니 장인 장모의 은혜가 부모와 같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친정에서 남편이 같이 살기도 했대요. 보통 아내가 남편의 집에서 시댁에서 같이 살잖아요. 근데 그 반대이기도 했대요. 고려시대에는. 그리고 여기 호적에 들어갈 말은 자, 호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호적에 남자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호적에 공평하게 딸 아들의 나이 순으로 공평하게 기록이 됐고요.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오르기도 했고 처가살이를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겠어요? 상속, 재산, 그렇죠. 균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럼 재가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다시 한번 시집을 가는 거죠. 다시 한번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성의 재간은 자유롭게 이루어졌대요. 조선시대에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사회적 시선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 자손들은, 재간 여성의 자손은 다시 관리가 되지 못했어요. 등용길이 막힌 거죠. 그런 안 좋은 제약이 있었지만, 고려시대에는 자유로웠고, 그 자손도 차별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55조 교과서 세 번째 자료를 보니까 인간의 생을 잃지 않고 중국의 바른 집안에서 태어나되 남자의 몸을 얻게 해주소서,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조선시대보다는 덜 차별을 받긴 했으나 사회적으로는 차별을 받는 존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활동에는 제한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이제 이러한 고려의 시스템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졌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고려의 중요한 사건이 있죠. 뭔지 알아요? 자, 고려는 관리들이 대부분 문인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전국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못 참겠다 하면서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재상쌤이랑 여러분이 배우고 온 내용인데요.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무신정변이 뭐였죠?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한 거죠. 이런 무신정변 때문에 정권을 잡게 된 이 무신들이 제대로 나라를 이끌고 농민들도 다스리고 잘 돌봤으면은 뭐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었겠지만, 그들이 농민을 위한 개혁에는 무시하고 소홀히 했고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농민들을 더욱 쥐어짰던 거예요. 수탈을 하고 못 살게 굴고, 농민들의 삶보다는 자기 자신의 땅, 재산,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무신들의 수탈로 생활이 굉장히 궁핍해졌던 사람들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그냥 살아왔는데,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서는 이제 좀 달라져야겠다, 그래도 이제 좀 지배층이 바뀌었으니까 삶이 좀 더 나아지겠지, 달라지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하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못 살겠다 하고 일어서겠죠. 그러면서 각지에서 여러 봉기가 나타납니다. 여러 봉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프린트 뒷장에 있는 지도를 같이 볼게요. 정말 무신정권기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봉기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중 일부는, 이 다양한 봉기들 중에 일부는 못 살겠다, 제대로 정치해라,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해서 만들어진 나라였잖아요. 다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로 돌아가보자 이러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부흥운동을 펼치기도 했어요. 신기하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눈여겨보아야 할 난이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망이망소이의 난과 만적의 난입니다. 망이망소이의 난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뭐냐면 공주 명악소라는 곳에서 발생했어요. 왜 선생님이 이걸 말했을까요? 공주 명악소. 우리 위에서 향, 부곡, 소민은 일반 양인보다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배우고 갔어요. 공주 명악소 역시 일반 양인보다 차별을 받고 있었겠죠? 안 그래도 향, 부곡, 소민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인데 무신집권기에 들어서 그 수탈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고 일어섰던 게 이런 사람들이겠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충남 공주, 여기 근처죠. 같은 충남이죠. 공주에서 일어났고, 이런 망이와 망소이, 이 형제가 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만적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만적이라는 사람은 최충원이라는 무신 집정자의 노비였어요. 근데 그가
난을 봉기를 계획을 했던 거죠. 하지만 망이 망소의 난과 만적의 난 모두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배층의 수탈 때문에 각지에서 봉기는 일어나고 재정 상태는 계속 궁핍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신분제의 동요 현상이 일어나요. 고려 후기에 들어서요. 그 이유는 사회 구조가 일단 변동됐고 지배층이 지금 바뀌었죠. 문인에서 무신으로요. 그쵸?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수탈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들도 다 일어났고요.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노비도 공을 세우면 관리가 고위 관직에 오르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 무신 정권의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천민 출신이었지만 최고 무신 집정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가 굉장히 격동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 56페이지에 있는 탐구활동을 같이 풀어보면서 수업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료 같이 읽어볼게요. 명학소 사람 망이가 무리를 불러 모아서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했다. 조정에서 그 소를 충순현으로 승격하고 혈령과 현의를 두어 달래었다. 명학소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근데 이 소에서 차별을 너무 한 거에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조정에서는 그 일단 세력이 너무 세니까 어떤 대처를 했대요? 그 소를 행정구역의 이름이었던 소를 현으로 승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명학소 사람들은 그런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일반 양인의 신분이 되는 거죠. 승승현으로 승격을 했고 달래주었대요. 이렇게 달래주는 척 하다가 결국 진압을 시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자료 1의 사건은 망이 망소의 난이 되겠고요. 자료 2 같은 경우에는 남적이 봉기하였다. 그중 심한 것은 김삼이와 효심인데 이들은 유량하는 무리를 불러 각 고을에서 노략질을 하였다. 그래서 왕이 토벌하게 하였다. 김삼이 효심의 난도 있었고요. 또 노비 만적의 난 중요하다고 했죠.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놓고 말하기를 이 만적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노비들을 불러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인년과 계산년 이래 고위 관리들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무신정변으로 천민이었던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기도 했어요.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만 만나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의민이 천민이었다가 최고 권력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라고 왜 계속 노비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우리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채찍 아래에서 고통만 당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만적의 난이고요. 결국 진압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이 세 봉기가 일어났던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이 배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났죠, 여러분? 네. 먼저 자료 1의 봉기는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소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일어났고요. 특수행정구역은 차별을 받고 있었죠. 일반 양인에 비해서. 그리고 자료 2는 신라의 부흥과 무신에 대한 수탈에 반발로 일어났대요. 자, 자료 2 같은 경우를 조금 다시 봅시다. 김삼이와 효심이에요. 김삼이와 효심의 위치, 지도에서 위치가 어디예요? 네,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 맨 밑에 효심, 김삼이 1193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고구려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라고 친다면 어느 쪽이에요? 신라죠. 이들은 신라 부흥 운동을 전개했어요. 못 살겠다. 신라가 최고였어. 이렇게 봉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자료 3 같은 경우에는 노비 만적 등 자료 3은 노비들의 신분해방을 목표로 일어났다. 네, 노비가 일으킨 난이었습니다. 자료 3의 핵심 주장의 밑줄을 긋고 의미를 말해보세요. 자료 3, 노비 만적의 난의 사료입니다. 여기 핵심 주장이 뭘까요? 시간을 줄 테니까 찾아봐 주세요.
줄을 그어주세요. 자, 다들 찾으셨나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핵심 주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따로 있겠는가? 이 부분을 선생님은 핵심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무신정변 이후에 고려의 신분제가 굉장히 동요하였고, 그러면서 농민이나 천민, 사회 하층민들도 신분 상승을 꿈꿨던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신정권기에 농민과 천민이 봉기가 갖는 이 의의를, 역사적 의의를 발표해보자. 여러분, 이 무신정권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때 못 살겠다고 외쳤던 이들의 봉기의 의의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 시기의 저항들은 무신들의 수탈에 대해서 일단 반발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무신들의 수탈에 대한 저항입니다. 또 그동안 엄청 오래된 고려 사회를 지탱하고 받쳐주고 있었던 계급들이에요. 농민, 노비, 하층민? 이 모두는 지배층은 따로 있지만 자신들이 피지배층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고려의 신분 질서가 굉장히 동요하고 있었구나, 당시의 상황을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층민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고려 사회의 사회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를 좀 집중해서 체크를 해주면은 더 재밌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문화 파트겠죠? 문화 파트 공부할 거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